전하, 너무 뜨거워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1614년 겨울 강화도의 작은 초가집에서 8살 어린 왕자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은 연기로 가득 찼고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손, 살려달라고 외치는 목소리, 그리고 그 문 밖에서 차갑게 서 있는 강화부사 정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 갇힌 아이는 다름 아닌 영창대군이었습니다. 불과 8년 전 선조 임금의 적자로 태어나 온 궁궐의 축복을 받았던 왕자였습니다. 왕위를 이을 수도 있었던 조선의 적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왕자는 강화도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연기에 질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마마, 무서워요. 점점 약해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작은 몸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문 밖의 정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노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구석에는 8세의 어린 왕자가 웅크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자 살해 사건의 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어린 왕자를 추모해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 죽음 뒤에는 권력과 두려움, 배신과 음모가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남자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조선의 왕, 광해군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세자가,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던 개혁군주가 불과 6년 만에 8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줄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광해군은 정말로 이 어린 동생의 죽음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에게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한양의 궁궐에서는 소식을 전해들은 임목대비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내 어린 아들을 돌려다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울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신하들도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8세 왕자의 죽음은 그렇게 병사로 기록되었고 역사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9년 후 이 사건은 광해군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가장 큰 명분이 되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가둔 폐륜아라는 낙인은 그를 따라다녔고 19년의 유배 끝에 그는 제주도 초가집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왕이었던 남자가 죄인이 되어 죽어서도 왕릉 하나 갖지 못한 채 역사의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 조선 왕실에서 벌어진 가장 비극적인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39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75년 한양의 궁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선조 임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탄생은 그다지 큰 축하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후궁 공빈 김씨였기 때문입니다. 적자가 아닌 서자였던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혼이었습니다. 훗날 광해군으로 불리게 될 이 아이는 총명했습니다. 글을 빨리 익혔고 활쏘기도 잘했습니다. 왕자로서 받아야 할 모든 교육을 충실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자라는 신분이었습니다. 서자는 왕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조선의 철칙이었습니다. 왕위는 적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총명해도 서자는 영원히 왕좌의 그림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혼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선조는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첫째 아들 임해군은 난폭하고 무능했습니다. 술과 여색을 밝혔고 신하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반면 둘째 혼은 조용하고 영리했습니다. 선조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적자였다면. 하지만 현실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혼은 자랐습니다. 궁궐 안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하지만 항상 한 발짝 뒤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형 임해군이 세자 책봉을 기다렸지만 선조는 끝내 세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적자가 태어나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왕비 의인 왕후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160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적자 없이 말입니다. 혼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왕위에 대한 욕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서자로서의 체념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책을 읽고 활을 쏘고 말을 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592년 혼이 17세가 되던 해 조선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서자 왕자 혼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총명한 서자 왕자가 훗날 조선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왕위가 그에게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말입니다. 1592년 4월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20만 대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조선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 임금은 도망쳤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버리고 북쪽으로, 평양으로, 그리고 더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왕이 우리를 버렸다. 궁궐이 타올랐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 초기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선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왕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난폭한 첫째 임해군 대신 둘째 혼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17세의 서자 왕자가 드디어 세자가 된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자 혼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분조를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선조가 의주로 가는 동안 세자는 함경도로 가서 의병을 모으고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언제 왜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 혼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피난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군량을 확보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최전선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세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도망친 왕 선조와 싸우는 세자 혼, 이 대조는 선명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세자에게로 기울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 전쟁 중의 세자는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 동안 세자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608년 선조가 죽었습니다. 34세의 혼이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광해군의 탄생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선 새 왕이었습니다. 그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대동법을 실시하여 세금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호패법을 시행하여 백성을 파악했습니다. 양전사업으로 토지를 정리했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특히 광해군의 외교는 탁월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격변기였습니다.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새로운 세력 후금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게 계속 군사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함께 후금을 치자. 하지만 광해군은 신중했습니다. 조선은 이미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전쟁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줄타기 외교를 펼쳤습니다. 명나라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조선군을 함부로 희생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1619년 강홍립 장군에게 1만 3천 명을 주어 명나라를 돕게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상황을 보아 행동하라. 결국 강홍립은 후금에 투항했고 조선군 대부분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광해군의 현실주의 외교였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신하들도 지지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광해군은 훌륭한 개혁군주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자였습니다.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점점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제 다시 1606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기 2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호는 아직 세자였고 선조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1602년 선조는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불과 19세의 젊은 여인 김씨였습니다. 훗날 임모광후로 불리게 될 이 여인은 당시 44세였던 선조보다 25세나 어렸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606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모광후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궁궐이 떠들썩했습니다. 적자가 태어나셨다. 드디어 선조의 적통이 탄생한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의였습니다.
훗날 영창대군으로 불리게 될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특별했습니다. 왕비의 아들 적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자 호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4세의 세자에게 갓 태어난 이복 동생은 단순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이었습니다. 적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곧 세자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특히 소북파라고 불리는 신하들은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 적자가 계시니 서자 세자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변했습니다. 영창대군을 보는 눈빛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대로 대북파 신하들은 긴장했습니다. 이이첨, 정인홍 같은 이들은 오랫동안 세자 혼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혼이 왕이 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영창대군이 세자가 된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세자 혼의 불안은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 이 역사에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적자가 태어나면 서자 세자를 폐위시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608년 선조가 위독해졌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선조는 죽기 직전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세자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대북파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선조가 죽자마자 세자 혼을 즉위시켰습니다. 영창대군이 세자가 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광해군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세의 영창대군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적자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광해군의 왕위는 시작부터 불안했습니다. 정통성에 대한 의문, 적자의 존재, 소북파의 견제,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왕자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광해군은 왕이 되었지만 왕자는 칼날 위에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2세, 3세, 4세, 아이가 자랄수록 위협도 커졌습니다. 임목대비는 여전히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적자니까요. 소북파는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돌았고 광해군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대북파는 왕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전하, 위험합니다. 저들은 전하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합니다. 1609년 광해군은 첫 번째 결단을 내렸습니다. 형 임해군을 죽인 것입니다. 임해군은 난폭했고 반역을 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사사했습니다. 형제의 피를 흘린 왕. 이것이 광해군이 받은 첫 번째 낙인이었습니다. 대북파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이이첨은 집요했습니다. 전하,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전하의 왕위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인홍도 거들었습니다. 화근을 제거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이런 말들이 광해군의 귀에 쏟아졌습니다. 광해군은 참았습니다. 영창대군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5세, 6세.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밤마다 그는 뒤척였습니다. 낮에는 정사를 보고 밤에는 고민했습니다. 저 아이를 죽여야 하는가? 내 동생을, 8살도 안 된 아이를.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대북파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1613년 칠서의 옥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서얼들이 영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모에 영창대군이 연루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증거는 불분명했습니다. 7세 아이가 무슨 영모를 꾸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북파는 밀어붙였습니다. 영창대군을 추대하려는 영모였습니다. 광해군은 괴로워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대북파가 만든 음모일까요? 매일 그 어린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영창대군을 볼 때마다 광해군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동생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아직 8살도 안 된 아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왕자를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하루라도 편히 잘 수 있었겠습니까? 왕의 자리는 그를 인간이기를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권력은 그에게 동생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신하들은 매일 압박했습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전하. 1614년 초 광해군은 마침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보내라. 유배였습니다. 8세 아이의 유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요? 1614년 초 영창대군에게 유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죄목은 영모 연루 혐의였습니다. 8세 아이에게 내려진 유배 명령이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절규했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광해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비의 자존심도 왕실의 체면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북파 신하들이 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대비마마, 이것은 국사입니다. 영모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영창대군은 끌려갔습니다. 어린 왕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마마, 제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무서워요. 작은 손이 어머니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하지만 관노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임목대비는 쓰러졌습니다. 내 아들을. 그녀의 통곡이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왕도, 신하들도 아무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영창대군을 태운 배가 한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는 배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영창대군은 허름한 초가집에 갇혔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자랐던 아이에게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둡고 좁았습니다. 강화부사 정항이 그를 감시했습니다. 정항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날마다 식사는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3끼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2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끼가 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은 배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는 은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북파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이이첨이 말했습니다.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인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려두면 언젠가 화근이 됩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창대군은 죽어야 한다고. 하지만 명시적인 사형 명령은 낼 수 없었습니다. 8세 아이를 죽이는 것은 천하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항에게 밀명이 전달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을 병으로 죽게 하라. 흔적을 남기지 말라. 정항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왕명이라면, 아니 대북파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화도의 초가집에서 영창대군은 날마다 불안했습니다. 언제 어머마마가 오실까? 하지만 임목대비는 올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사실상 유폐된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8세의 어린 왕자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곳에 홀로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초가집은 더욱 춥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정항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일을 끝내라. 1614년 겨울 유난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강화도의 초가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은 추위에 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담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8세 아이는 움츠린 채 작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항이 관노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일을 끝낸다. 알겠느냐? 관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한밤중 관노들이 영창대군이 갇힌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아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 밖에 섰습니다. 불을 지펴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관노들은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쌓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아궁이는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방 안으로 열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노들은 문을 밖에서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열쇠로 잠그고 나무로 덧대었습니다. 절대로 안에서 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러섰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서 나온 연기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창대군이 잠에서 깼습니다. 으흠.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영창대군이 소리쳤습니다. 작은 몸으로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온 힘을 다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어린 목소리가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황은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관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마마, 저 여기 있어요. 무서워요. 영창대군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연기가 목을 짓눌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연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장작이 너무 많아서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열기와 연기가 작은 방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창대군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숨을 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기는 방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작은 몸이 경련했습니다. 기침이 거칠어졌습니다. 마마, 뜨거워요.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문을 두드릴 힘도 없었습니다. 8세의 작은 몸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연기와 열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마마.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은 방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담요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웅크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울음소리도 기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노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영창대군이 구석에 웅크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8세의 어린 왕자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질식사였습니다. 아니, 살해당한 것입니다. 정황은 급히 시신을 처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양으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영창대군께서 병으로 승하하셨습니다. 병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광해군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록에는 왕의 반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임목대비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통곡했습니다. 내 어린 아들을 죽였구나. 궁궐이 그녀의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4년 후인 1618년 임목대비도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어머니까지 가두었습니다. 어머니까지 가둔 패륜아. 이것이 광해군이 받은 낙인이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가둔 왕. 역사는 그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1623년 3월 13일 밤 궁궐을 에워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인조반정이었습니다. 서인들이 무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광해군을 폐위하라. 그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광해군은 급히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왕의 옷을 벗고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15년간 지켜온 왕자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신하들도 없었습니다. 대북판은 무너졌습니다. 이이첨과 정인홍은 잡혀 죽었습니다. 광해군을 위해 영창대군을 죽였던 그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인조가 새 왕이 되었습니다. 폐위 교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죄목이 나열되었습니다.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임목대비를 유폐한 패륜. 이것이 가장 큰 죄목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큰 패륜을 저지른 자.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가 동생을 죽인 바로 그곳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영창대군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마마, 뜨거워요. 그 목소리가 들렸을까요? 유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강화도에서 교동도로 그리고 제주도로 옮겨졌습니다. 점점 더 먼 곳으로, 점점 더 외로운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19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왕이었던 남자가 죄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궁궐도,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사랑하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왕비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단절된 삶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회한에 잠겼을 것입니다. 영창대군을 죽이지 말았어야 했는가? 하지만 그럼 내가 죽었을 것이다. 왕이 되려면 인간이길 포기해야 했던 것인가? 권력을 지키려면 동생을 희생시켜야 했던 것인가? 참고 또 참았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대북파의 압박을 받으며 괴로워했던 나날들, 매일 영창대군의 얼굴을 마주해야 했던 고통, 그리고 결국 내린 결정. 그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왕자를 지키려 동생을 죽였지만 결국 왕자도 잃었습니다. 1641년 광해군은 67세의 나이로 제주도 초가집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가족도 신하도 없이 홀로 죽었습니다. 왕이었던 남자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는 왕릉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땅에 묻혔습니다. 광해군 묘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왕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230년이 지난 후 영조 임금이 광해군을 부분적으로 복권시켰습니다. 그에게도 공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능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역사의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광해군을 다시 평가합니다. 중립 외교의 선구자, 현실주의 외교의 대가, 개혁을 시도한 군주. 그에게는 분명 공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백성과 함께했던 세자, 피폐한 나라를 재건하려 애썼던 왕. 하지만 영창대군의 죽음은 지울 수 없는 죄였습니다. 8세 어린 동생을 죽인 것, 이것만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인 것,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과연 광해군은 정말 영창대군을 죽이려 했을까요? 아니면 신하들의 압박에 못 이겨 승인한 것일까요? 적극적으로 명령했는지 아니면 모른 척 방치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역사 기록은 승자가 쓴 것이고 광해군의 진심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자를 지키려 동생을 희생시켰지만 결국 왕자도 잃었습니다. 15년의 왕자를 위해 19년의 유배를 받았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인조 반정 세력이 광해군을 패륜하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400년이 지나 우리는 광해군을 다시 봅니다. 완전한 악인도 완전한 선인도 아닌 권력과 두려움 사이에서 고뇌한 한 인간으로 말입니다. 영창대군은 8세에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적자로 태어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죄이자 불행이었습니다.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된 어린 왕자, 그의 죽음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광해군과 영창대군의 비극적 이야기였습니다. 권력과 형제의 사이에서 고뇌한 한 남자, 그리고 그 권력에 희생된 8세 어린 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영창대군이 살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만약 광해군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는 명군으로 기억되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만은 분명합니다. 권력을 위해 인간성을 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녀는 다만 전하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양 저자거리에 여인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수천 명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인의 사지가 하나씩 찢겨나갑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 대비마마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여인 장녹수입니다. 형리가 첫 번째 말을 채찍질합니다. 여인의 오른팔이 어깨에서 분리되는 순간 군중 속에서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39세의 여인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저 여인이 정말 우리 조선을 지옥으로 만든 장녹수란 말이요?
왕을 홀려 수천 명을 죽게 만든 불과 7년 전 그녀는 한낱 궁중기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고 또 어떻게 이토록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1506년 9월 2일 정오 한양 저자거리. 형장의 중앙에는 큰 나무 말뚝이 박혀 있었고 4마리의 말이 각 방향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형리들은 장녹수의 팔다리를 각각 말에 묶었습니다. 오른팔은 동쪽 말에, 왼팔은 서쪽 말에, 오른다리는 남쪽 말에, 왼다리는 북쪽 말에. 죄수복을 입은 장녹수의 얼굴에는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의금부로 끌려가는 길에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았던 것입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온데간데 없고 정성스럽게 꾸몄던 머리는 산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형조 판서가 앞으로 나와 죄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 장녹수는 천한 기생 신분으로 왕을 유혹하여 총애를 받고 그 권세를 믿고 국정을 농단하였으며 무고한 신하와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목소리가 저자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 명의 백성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또한 흥청을 만들어 궁궐을 음란한 곳으로 만들고 갑자사화를 부추겨 수많은 선비를 죽게 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여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세금을 걷어가고 남편을 잡아갔어. 이제야 천벌을 받는구나. 형조 판서가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장녹수를 능지처참에 처한다. 장녹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쳤습니다. 전하, 전하, 전하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녀가 부르는 왕, 연산군은 이미 폐위되어 진성대군으로 강등된 채 궁에서 쫓겨난 뒤였습니다. 지금쯤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소녀는 다만 전하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장녹수의 절규가 하늘을 향했지만 그 목소리는 닿을 수 없었습니다. 형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채찍이 동쪽 말을 때렸습니다. 캬악! 말이 전력으로 달려나가며 장녹수의 오른팔이 어깨에서 뜯겨나갔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을 향해 붉은 물줄기가 치솟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여자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너무나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잘 죽는다. 저게 바로 요녀의 최후다. 우리를 괴롭힌 대가를 치르는 거야. 장녹수는 너무나 큰 고통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머리가 축 떨어지고 눈이 감겼습니다. 하지만 형리는 찬물을 끼얹어 그녀를 깨웠습니다. 극형을 받는 죄인은 끝까지 의식이 있는 상태로 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충분한 고통을 느끼고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을 뒤집어 쓴 장녹수가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두 번째 채찍이 서쪽 말을 때렸습니다. 으악! 왼팔이 찢겨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고통스럽게 분리되었습니다. 근육이 하나씩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장의 땅은 이미 피로 물들었습니다. 붉은 피가 흙과 섞여 진흙이 되었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우리 조선을 지옥으로 만들었단 말이오?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소. 저 요녀 때문에 내 아들이 갑자사화 때 죽었소. 아무 죄도 없이. 우리 마을에서도 기생을 뽑아간다고 딸들을 숨겨야 했소. 백성들의 원망이 쌓이고 쌓여 있었습니다. 7년간의 폭정, 수많은 죽음, 끝없는 세금. 그 모든 것의 책임을 이제 장녹수가 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채찍, 남쪽 말이 달려나갑니다. 오른다리가 찢겨나갑니다. 장녹수의 비명은 이제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완전히 쉬어버렸습니다. 입만 벌린 채 무음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번째 채찍, 북쪽 말, 왼다리, 사지가 모두 찢겨나갔습니다. 형장은 완전히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백성들 중 일부는 구역질을 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리가 큰 칼을 들었습니다. 사지가 모두 떨어진 몸통을 다시 5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머리, 가슴, 배, 그리고 아래 2조각. 이것이 바로 나라를 어지럽힌 자의 최후다. 형조 판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배우라. 왕을 홀리고 나라를 망치는 자는 이렇게 된다.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통쾌함을 느꼈지만 어떤 이들은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장녹수의 처형은 오후 1시경 끝났습니다. 약 1시간에 걸친 고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 조각들은 각각 큰 못에 꿰어져 저자거리 곳곳에 효수되었습니다. 경고의 표시로 사흘간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3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장녹수.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상하지 않소? 한 양반이 중얼거렸습니다. 중종반정으로 왕이 바뀌었는데 왜 왕인 연산군보다 한낱 후궁을 먼저 처형한 거요? 그러게 말이오. 보통은 폐위된 왕을 먼저 처리하는 것 아니요? 장녹수가 연산군보다 더 위험하다고 본 건가? 백성들 사이에서 의문이 일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왜 왕이 아니라 장녹수를 먼저 죽였을까요? 한낱 기생 출신 후궁이 어떻게 그토록 위협적인 존재였을까요? 불과 7년 전 장녹수는 평범한 궁중기생이었습니다. 천민 출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자. 그런 그녀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을까요? 데뷔마마조차 함부로 하지 못했던 권력. 한마디로 대신의 목을 날릴 수 있었던 영향력.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능력.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토록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모든 것은 7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안도 성천에서 태어난 한 천민기생 소녀.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7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99년 봄, 평안도 성천. 녹수야, 춤을 좀 더 부드럽게 추렴. 너무 딱딱하다. 예, 어머니. 20살이 조금 넘은 장녹수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춤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소복한 치마가 바람에 흔들리듯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도 관기 출신이었습니다. 평안도 관아에서 관리들의 잔치에 불려다니며 춤과 노래를 팔았습니다. 천민기생, 조선에서 가장 낮은 신분 중 하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딸 장녹수도 어머니의 길을 따라 기생이 되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천민의 자식은 천민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춤을 멈춘 장녹수가 물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녹수야, 우리는 천민이란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야. 운명이요? 전 그런 건 믿지 않아요. 녹수야. 어머니, 저는 반드시 이 신분에서 벗어날 거예요. 꼭요. 어머니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강한 의지가 딸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한필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장한필은 원래 역관 출신이었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을 오가며 통역을 맡았던 중인 양반이었습니다. 한때는 제법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벼슬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었습니다. 결국 천민 신분의 관기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장녹수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녹수야, 내 아버지도 한때는 양반이었단다.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더 억울해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단다. 이게 조선의 법이야. 하지만 장녹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천민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양반들에게 함부로 대접받고 언제든 짓밟힐 수 있는 존재.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기생년아, 빨리 술이나 따라라. 너 같은 천것이 감히 눈을 들어? 관아의 잔치에서 장녹수는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젊은 관리들은 기생들을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관리가 장녹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 나를 시중 들어라. 예. 장녹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천민기생은 양반의 요구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녹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저들 위에 서겠어. 그녀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노래는 맑은 시냇물처럼 흘렀습니다. 춤은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시를 짓는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저 양반은 지금 칭찬받고 싶어 하는구나. 저 관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 저 사람은 권력에 굶주려 있어.
장녹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남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 기뻐하는지, 어떤 행동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재능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오늘 얼굴이 밝으십니다.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오, 내가 눈치가 빠르구나. 오늘 진급 소식을 들었다. 역시 나리십니다. 소녀가 처음 뵐 때부터 알았습니다. 나리는 분명 높은 곳에 오르실 분이라고요. 하하, 내가 보는 눈이 있구나. 간단한 칭찬이었지만 그 남자는 장녹수를 기억했습니다. 다음 잔치 때도 장녹수를 찾았습니다. 조금씩 장녹수의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성천에 제주 좋은 기생이 있다던데 장녹수라고 하더군. 노래도 잘하고 사람 다루는 솜씨가 일품이라네. 1499년 가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녹수야, 큰일이다. 어머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내가 한양 궁궐의 기생으로 선발되었구나. 장녹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궁중 기생 선발. 전국 팔도에서 가장 재능 있는 기생들만 뽑혀 왕과 대신들을 시중드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천민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인가요? 그래, 다음 달 한양으로 올라가야 한단다. 장녹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녹수야, 조심하렴. 궁궐은 무서운 곳이란다. 하루아침에 천국이 지옥이 되는 곳이야.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장녹수는 설렜습니다. 평안도 성천의 작은 관아가 아니라 조선의 중심 한양, 왕이 계신 궁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야. 1499년 겨울 장녹수는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본 한양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높은 성곽, 화려한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성천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궐. 창덕궁의 문을 처음 들어섰을 때 장녹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궁궐은 장녹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수백 명의 후궁과 궁녀들이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였습니다. 어제까지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오늘 갑자기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왕의 노여움을 사거나 다른 후궁의 모함에 걸려들면 하루아침에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똑똑해야 해. 아주 똑똑하게. 장녹수는 다른 기생들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눈에 띄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왕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대신들의 파벌은 어떻게 나뉘는지, 누가 실제로 권력을 가졌는지, 후궁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지. 저 후궁은 데뷔마마의 편이야. 저 궁녀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어. 저 대신은 권력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약해. 모든 것을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마치 바둑판을 보듯이. 그리고 당시 왕 연산군을 관찰했습니다. 1499년 연산군은 즉위 5년 차였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폭정의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녹수는 느꼈습니다. 저 왕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 상처가 있어. 연산군은 자주 슬퍼 보였습니다. 잔치 자리에서도, 대신들과 회의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늘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상처가 뭘까? 장녹수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내관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래된 후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패비 윤씨, 연산군의 어머니는 패비가 되어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연산군이 어린 왕세자였을 때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궐에서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저거야. 저게 왕의 가장 깊은 상처야. 장녹수는 확신했습니다. 다른 기생들은 왕 앞에서 화려하게 춤추고 노래하며 즐겁게 해드리려 애썼습니다. 왕을 웃기려고, 기쁘게 하려고 온갖 재주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장녹수는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나는 왕의 상처를 어루만져야 해. 그게 내가 살아남는 길이야.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정점에 오르는 길이야. 장녹수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한낱 천민 기생이 훗날 조선 전체를 뒤흔들 줄은.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00년 가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1500년 가을,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창덕궁 후원에서 달빛 아래 잔치가 열렸습니다. 연산군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여러 기생들이 차례로 춤과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다음은 화령이 춤을 추겠사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기생이 요염하게 춤을 췄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다음은 춘향이 노래를 부르겠사옵니다. 맑은 목소리가 후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은 장녹수가 춤을 추겠사옵니다. 내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녹수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른 기생들처럼 화려한 의상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흰색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크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간소했습니다. 흰옷이라니.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보통 기생들은 화려한 색의 옷을 입었는데 장녹수는 달랐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녹수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요염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장되지도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흰 치마가 달빛 아래에서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듯, 물이 흐르듯. 하지만 그 춤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슬픔. 깊고 깊은 슬픔이 춤에 배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춤.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의 춤. 연산군의 시선이 장녹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술잔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대신들과 나누던 대화도 멈췄습니다. 오직 장녹수의 춤만 보였습니다. 저 슬픔은, 연산군은 그 춤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고독,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외로움. 춤이 끝났습니다. 장녹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후원은 조용했습니다. 연산군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모든 이의 시선이 장녹수에게 쏠렸습니다. 왕이 직접 기생의 이름을 물은 것입니다. 소녀 장녹수라 하옵니다. 어찌 그리 슬픈 춤을 추느냐? 장녹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어릴 적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사옵니다. 그 그리움이 춤에 배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어머니와 떨어져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을. 연산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다고? 예, 전하. 소녀의 어머니는 관기였사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셔야 했기에 어릴 적 자주 뵙지 못했지요. 그리워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연산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리움이라. 그날 밤 연산군은 장녹수를 불렀습니다. 침전으로 불려간 장녹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가 장녹수냐? 예, 전하. 앉아라. 장녹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연산군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어머니가 그리웠다고 했느냐? 예, 전하. 매일 밤 그리웠사옵니다. 과인도. 연산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인도 어머니가 그립다. 그 순간 장녹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왕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을. 전하. 장녹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연산군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장녹수는 왕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생들처럼 단순히 몸으로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말로, 눈빛으로, 손길로 왕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전하는 외로우십니다. 그렇다. 전하는 슬프십니다. 그렇다. 전하는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십니다. 그렇다. 아무도 과인을 이해하지 못한다. 연산군이 처음으로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대신들은 과인을 압박한다.
대비마마는 과인을 통제하려 든다. 모두가 과인을 왕으로만 본다. 하지만 과인도 사람이다. 소녀는 압니다. 전하. 장녹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왕이시기 전에 한 사람이십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이십니다. 연산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과인을 이해하는구나. 예, 전하. 소녀는 전하의 마음을 압니다. 그날 밤 이후 연산군은 장녹수를 계속 불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밤 장녹수는 침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궁궐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장녹수만 부르신다던데 다른 후궁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지. 저 기생이 무슨 재주가 있길래? 후궁들은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이 원하는 건 장녹수뿐이었으니까요. 1501년 봄, 장녹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전하, 대비마마께서 패비마마를 그리 내치셨을 때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침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패비 윤씨, 그것은 궁궐에서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너는 감히... 연산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장녹수는 두려웠지만 계속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됐습니다. 전하, 소녀가 무례를 범했다면 용서하소서. 하지만 소녀는 전하의 마음이 너무 아파 보였사옵니다. 과인의 마음이 아프다고? 예, 전하. 어마마마를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소녀의 가슴도 미어집니다. 연산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는 과인의 어머니를 아느냐? 소녀는 잘 알지 못하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어마마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압니다. 장녹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연산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소녀에게 말씀하소서. 어마마마에 대해서. 그날 밤 연산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씨가 어떻게 패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사약을 받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아버지 성종에 대한 원망,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장녹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과인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 전하 잘못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는 어리셨고 힘이 없으셨사옵니다. 하지만 전하, 이제는 전하께서 왕이십니다. 전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장녹수의 속삭임이 연산군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마마마의 원한을 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렇다. 과인은 이제 왕이다. 장녹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내 것이야. 1502년 여름 연산군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녹수를 수건으로 봉한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천한 기생을 어찌 후궁으로 삼으시려 하십니까? 영의정이 급히 간언을 올렸습니다. 전하,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전례? 과인이 전례를 만들면 그만이다. 연산군은 단호했습니다. 장녹수는 과인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경들은 과인의 어머니조차 지켜주지 못했다. 대신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름이었습니다. 녹수, 왕실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수자 돌림을 기생에게 내린 것입니다. 이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패비 윤씨도 비자를 쓰지 않았소? 맞소. 하지만 장녹수는 수자를 받았소. 이는 왕께서 장녹수를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하신 것이오. 대신들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저 여인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녹수는 이제 정식 후궁이 되었습니다. 천민에서 궁궐의 주인 중 한 명으로.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는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될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녹수가 단순한 후궁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야망은 이제 막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1503년 겨울 침전. 전하, 진정효자이시라면 어찌 어마마마를 그대로 두실 수 있으십니까? 장녹수의 목소리가 조용히 연산군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밤은 깊어갑니다. 녹수, 그것은 전하의 어마마마께서는 패비로 돌아가셨사옵니다. 묘호도 없이 회묘에 묻히셨사옵니다.
이것이 옳사옵니까? 연산군의 주먹이 굳게 쥐어집니다. 장녹수는 매일 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조금씩 조금씩 연산군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마마마의 원한을 풀어드리소서. 그것이 전하께서 하셔야 할 일이옵니다. 하지만 대신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마마마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들이옵니다. 장녹수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를 폐위시키자고 주장했던 신하들, 그들 중 일부는 아직도 조정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504년 봄 마침내 폭풍이 터졌습니다. 갑자사와 연산군은 폐비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자들을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필상, 어세겸, 성준, 당대 최고의 선비들이 줄줄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윤필상은 차명에 처하고 그 자식들은 종으로 삼는다. 어세겸의 무덤을 파헤쳐 부관 참시하라. 연산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신하들의 무덤까지 파헤쳐 시신을 욕보였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04년 6월 폐비 윤씨는 재헌 왕후로 복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신원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저 요녀가 왕을 부추긴 것이오. 천한 기생 주제에 감히 나라실에 참견하다니.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장녹수를 비판하는 것은 곧 왕을 비판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장녹수의 권력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장녹수 소생의 오빠 장한종을 병조 참판에 임명하라. 장녹수의 친척 장수산을 현감에 제수하라. 한낱 천민기생의 일가 친척들이 조선의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민이 양반을 압박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505년 봄 장녹수는 더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전하, 궁궐이 너무 삭막하옵니다. 전하를 즐겁게 해드릴 기생들을 뽑으면 어떠하옵니까? 좋은 생각이로다. 그리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흥청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아름다운 기생 1000여 명을 뽑아 궁으로 들였습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왕을 즐겁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궁궐은 매일 밤 잔치가 벌어지는 유흥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장녹수는 이 흥청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너희는 전하를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 알겠느냐? 예, 마마. 흥청들은 장녹수를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정식 왕비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비 이상의 권력을 가진 여인, 심지어 대비인 정현왕후마저 장녹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대비가 연산군에게 간언했습니다. 주상, 장녹수를 너무 총애하시는 것은 좋지 않사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과인의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하셨소. 하지만 녹수는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주었소. 누가 더 과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오? 대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은 이미 장녹수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매일 아침 조회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누가 죽을까? 장녹수가 한마디만 하면 우리 목이 날아간다. 1505년 가을 장녹수는 권력의 정점에 올라섰습니다. 왕 다음 가는 존재, 아니 어쩌면 왕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낱 기생이 조선 전체를 소나기에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높이 오른 만큼 추락도 가파르다는 것을. 역사는 이미 그녀의 최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05년 겨울 한양은 눈보다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역적 이세자를 효수하라. 홍기다를 능지처참에 처하라. 매일같이 처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갈수록 심해졌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전하, 저자가 전하를 비방했다 하옵니다. 당장 잡아들여 국문하라. 장녹수의 한마디면 충신이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하나에 가문이 멸망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흥청을 없애시고 정사에 힘쓰소서.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과인의 일에 참견하느냐. 상소를 올린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유생 수십 명이 잡혀와 곤장을 맞았습니다. 일부는 맞아 죽었고 일부는 귀양을 갔습니다. 이러다 정말 나라가 망한다. 대신들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06년 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성균관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궁궐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문 기관을 없애고 유흥의 공간으로 바꾸려 한 것입니다. 성균관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흥청들을 위한 전각을 짓도록 하라. 유학을 국시로 삼던 조선에서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의 귀가 되고 눈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속삭이면 왕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전하, 박원종이 불온한 말을 한다 하옵니다. 박원종을? 그자는 충신이 아니더냐? 전하, 충신도 마음이 변할 수 있사옵니다. 연산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장녹수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원종은 살아남았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처신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누군가 나서야 한다. 궁궐 안은 매일 밤 잔치였습니다. 자, 모두 마시고 즐기자. 연산군은 술에 취해 흥청들 사이에서 웃었습니다. 장녹수는 그 옆에 앉아 왕의 술잔을 채웠습니다. 전하, 소녀는 전하께서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좋사옵니다. 녹수, 그대만이 과인을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하지만 궁궐 밖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흥청을 유지하는 비용, 끝없는 토목공사, 사치스러운 잔치. 이 모든 비용은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세금을 거둬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오. 궁궐에서는 밤낮으로 잔치인데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소.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하지만 왕은 알지 못했습니다. 장녹수가 모든 불편한 소식을 차단했으니까요. 1506년 여름 대신들은 몰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왕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영모제로 나라를 위해서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조선이 망한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3명의 대신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장녹수를 제거해야 한다. 왜 왕이 아니라 장녹수를? 장녹수가 왕을 조종하고 있다. 저 여인만 없으면 왕도 정신을 차릴 수 있다. 이것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명분이었습니다. 진실은 장녹수가 정말로 위험한 존재였다는 것. 명분은 왕을 폐위시키는 영모의 책임을 장녹수에게 돌릴 수 있다는 것. 참고 또 참았습니다. 대신들은 매일 죽음을 각오하며 조회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1506년 9월 1일 새벽 마침내 그들은 칼을 뽑았습니다. 1506년 9월 1일 새벽 3시 사복시 앞에 무장한 군사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희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나라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역적으로 죽을 것인가. 모두 각오는 되었는가? 명심하였습니다. 군사들의 대답이 어둠을 가릅니다. 좋다. 궁궐로 들어간다. 첫 번째 목표는 장녹수다. 저 요녀를 먼저 잡아야 한다. 새벽 4시 반정군은 창덕궁으로 진입했습니다. 궁궐 수비를 맡은 내금이들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비켜라. 우리는 나라를 구하러 왔다. 박원종이 앞장서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항하는 내금이들이 쓰러졌습니다. 역적 장녹수가 어디 있느냐? 반정군은 가장 먼저 장녹수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연산군이 아니라 장녹수를. 침전에서 장녹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연회가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겨우 잠이 든 참이었습니다. 와르르. 문이 부서지며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으악. 장녹수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앞에 칼을 든 군사들, 살기 띈 대신들의 얼굴. 무슨 짓이냐? 감히 궁궐에? 장녹수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박원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녹수, 너는 왕을 홀려 나라를 망쳤다. 체포한다. 아니다. 소녀는 아무 죄도. 입 닫혀라. 군사들이 장녹수를 끌어냈습니다. 화려한 침전에서 밖으로 찬 새벽 공기가 피부를 찔렀습니다. 장녹수는 발버둥 쳤습니다. 전하를 뵙게 해주십시오. 전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산군도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침전으로 달려간 또 다른 반정군. 주상, 나라를 위해 양위하소서. 잠에서 깬 연산군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경들이 지금. 주상께서는 폭정으로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쳤사옵니다.
이제 물러나셔야 합니다. 과인이 왕인데? 감히. 연산군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궁궐은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주상을 진성대군으로 강등한다. 그리고 진성대군을 새로운 임금으로 추대한다. 연산군의 이복 동생,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이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형님, 소재는 내가 왕이 되거라. 이제 나는 왕이 아니다. 연산군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12년간의 재위, 그리고 7년간의 관기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편 장녹수는 즉시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의금부 국문청.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은 장녹수.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여인이 이제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장녹수, 내 죄를 알겠느냐? 소녀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너는 천안기생주제의 왕을 홀려 국정을 농단했다. 소녀는 단지 전하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사랑? 내가 한 것은 나라를 망친 것이다. 국문은 가혹했습니다.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장녹수의 비명이 의금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갑자사화를 부추겼느냐? 내가 흥청을 만들었느냐? 내가 성균관을 폐쇄하자고 했느냐?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장녹수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고문이 계속되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소녀가 그리했소. 사실 장녹수가 없었어도 연산군은 폭정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책임은 장녹수에게 돌아갔습니다. 9월 2일 새벽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장녹수를 능지처참에 처한다. 장녹수는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전하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미 궁에서 쫓겨나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왕과 후궁 7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두 사람은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져갔습니다. 1506년 9월 2일 오전 10시 한양 저자거리로 가는 길, 죄수 호송 수레에 실린 장녹수, 죄수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궁궐을 호령하던 그 여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레를 따라 수천 명의 백성이 몰려들었습니다. 저게 장녹수다. 저 요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죽는다. 잘 죽어. 돌이 날아왔습니다. 장녹수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소녀는 단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저자거리 한가운데 형장이 마련되었습니다. 4마리의 말이 준비되었고 가운데에는 큰 나무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장녹수가 끌려 나왔습니다. 형리들이 그녀의 팔다리를 각각 말에 묶었습니다. 오른팔은 동쪽 말에, 왼팔은 서쪽 말에, 오른다리는 남쪽 말에, 왼다리는 북쪽 말에.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여인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를. 평안도 성천의 천민기생에서 시작해 궁중기생이 되고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되고 마침내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까지. 하지만 그 끝은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형조판서가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죄인 장녹수는 천안기생 신분으로 왕을 유혹하여 총애를 받고 그 권세를 믿고 국정을 농단하였으며 무고한 신하와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또한 흥청을 만들어 궁궐을 음란한 곳으로 만들고 갑자사화를 부추겨 수많은 선비를 죽게 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이에 능지처참에 처한다. 장녹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쳤습니다. 전하. 소녀는 다만 전하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소녀는 전하를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르는 왕은 이미 멀리 떠나고 없었습니다. 형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채찍이 동쪽 말을 때렸습니다. 캬악! 말이 달려나가며 장녹수의 오른팔이 어깨에서 뜯겨나갔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군중 속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저게 우리를 괴롭힌 요녀다. 천벌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 채찍, 서쪽 말이 달려나갑니다. 왼팔이 찢겨나갑니다. 장녹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형리는 찬물을 끼얹어 그녀를 깨웠습니다. 극형을 받는 죄인은 끝까지 의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충분한 고통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장녹수가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세 번째 채찍, 남쪽 말, 오른다리. 네 번째 채찍, 북쪽 말, 왼다리. 사지가 모두 찢겨나갔습니다. 형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몸통을 5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머리, 가슴, 배, 그리고 아래. 이것이 바로 나라를 어지럽힌 자의 최후다. 형조 판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녹수의 처형이 끝났습니다.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약 1시간에 걸친 고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 조각들은 저자거리에 효수되었습니다. 경고의 의미로 사흘간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침묵 속에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통쾌함을 느꼈지만 어떤 이들은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너무 잔인한 것 아니요? 하지만 저 여인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장녹수는 3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로부터 20일 후인 9월 22일 연산군도 유배지인 강화도 교동에서 죽었습니다. 겨우 31세의 나이였습니다. 왕과 후궁, 7년간 조선을 지배하며 수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두 사람. 그들은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중종 반정은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왕 중종이 즉위했고 조선은 다시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왕이 아니라 장녹수를 먼저 죽였을까? 그것은 정치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장녹수에게 돌리면 반정의 명분이 살아났습니다. 연산군은 요녀에게 미혹당한 것이다. 진짜 악은 장녹수였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왕을 폐위시킨 영모가 아니라 나라를 구한 의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역사의 오래된 패턴이었습니다. 장녹수가 죽은 지 520년이 흘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그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장녹수는 간사하고 교활하며 음란하여 왕을 미혹시켰다. 그 죄가 극악무도하여 능지처참에 처했다. 역사서는 그녀를 요녀, 화를 부르는 여인, 나라를 망친 기생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책임이 장녹수에게만 있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다시 들여다봅니다. 연산군은 장녹수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폭정의 징조를 보였습니다. 1498년 무오사와 그때 이미 수많은 선비가 죽어나갔습니다. 장녹수가 궁에 들어오기 전의 일입니다. 폐비 윤씨에 대한 집착도 장녹수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장녹수는 단지 그것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갑자사와 흥청, 성균관 폐쇄, 이 모든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장녹수는 귀에 속삭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언제나 연산군이었습니다. 한낱 천민기생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왕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장녹수는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반정 세력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왕을 폐위시키는 영모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깁니다. 하지만 요녀를 제거하고 왕을 구했다는 서사를 만들면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모든 잘못은 장녹수 때문이었다. 왕은 미혹당한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 반정이 정당해집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패자의 이야기는 왜곡되고 과장됩니다. 그렇다면 장녹수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어쩌면 그녀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지 모릅니다. 천민기생,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 언제든 짓밟힐 수 있는 존재, 그런 그녀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뛰어난 미모, 탁월한 지략,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능. 하지만 그녀는 알았을 것입니다. 한 번 손에 쥔 권력을 놓으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결국 그렇게 죽었습니다. 권력을 잃는 순간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가장 참혹한 처형이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1786년 장녹수가 죽은 지 280년 후 한 학자가 조선 왕조실록을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폭군의 기질을 보였다. 장녹수는 단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지 불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역사는 쓰여진 후였습니다. 장녹수는 악녀로 기록되었고
그 이미지는 수백 년간 이어졌습니다. 장녹수의 무덤은 없습니다. 능지처참 후 그녀의 시신은 저자거리에 사흘간 방치되었다가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개와 까마귀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모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오빠 장한종은 처형되었고 다른 친척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장녹수라는 이름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5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됩니다. 경고의 이야기로, 욕망의 이야기로, 권력의 이야기로, 그리고 어쩌면 비극의 이야기로.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녹수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자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한순간의 영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녹수는 7년간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단 1시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탐했던 야심가이자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한 여인. 역사는 그녀를 단순히 악녀로만 기록했지만 진실은 그보다 복잡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 배웁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역사가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 수 있는지. 장녹수,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후궁이자 가장 비극적인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장녹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생에서 왕의 여인으로, 그리고 능지처참으로 끝난 한 여인의 7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우리는 패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